네, 안녕하세요. 민법 객관식 강의 1회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기본 강의 같은 거는 이제 다 한 번씩 수강을 하셨을 거고, 이제 본격적으로 객관식 연습을 위해서 이제 객관식 강의 시작할게요. 그래서 교재는 포인트 객관식 민법이에요. 여러분 두껍죠, 그죠? 그래서 양이 많은데, 제가 이제 뭐 합격하고 인사하러 오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이 두꺼운, 저도 이제 이거 괴물 아니냐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걸 1년에 만에 6회독, 7회독 했다 이런 친구들 나오는데, 그 정도 보시면 거의 95점, 100점 맞고 붙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주시면 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일단 그 강의 계획서 좀 보고 시작할게요. 그래서 강의 계획서 보시면 첫째 줄에 올해 1차 시험 커트라인이 생각보다 높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높아진 시험 커트라인에 맞추어 이제 수험생들이 수준이 상당히 높아져 있어요. 그래서 객관식, 올해 지금 객관식 강의를 좀 빨리 시작을 하는 건데, 그래서 객관식 연습도 예년보다 좀 빨리 시작해가지고 여러분들 여름 전에 딱 끝내놓고 그 여름 이후에는 기본사고 객관식 무지하게 반복해가지고 확실하게 이제 실력 맞고 만들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좀 빨리 시작하니까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 보시면 이 객관식 강의에서 일단은 첫 번째 수험생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서나 조문 판례 등을 통해서 이제 지식 등을 습득했는데, 이런 그 지식이 문제를 풀어보면 좀 더 정확해져요. 아, 이게 내가 읽었던 게 이런 내용이었는데 문제를 풀어보니까 좀 다르다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 좀 정확히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지식의 정확성이 좀 좋아져요. 제고가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밑에 둘째 줄 보시면 공부해야 될 분량을 좀 최대한으로 좀 효율적으로 줄여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문제가 두껍고 지금 보니까 1400페이지는 안 되고 1380페이지 이제 육박하는데, 그리고 이제 객관식 강의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기본 강의나 중급 강의 할 때는 예습해오라는 말씀 안 드리는데, 객관식 강의는 이제 문제를 풀어 오셔야 이제 강의를 수강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예습을 해오시고 문제를 풀어 오시고, 아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25회로 나눠보니까 한 55페이지 정도로 나오는데, 여유있게 한 60페이지 정도씩 매일매일 풀어오시면 그러면 이제 아마 진도는 지장 없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 공부할 분량을 줄여놔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계속 이제 읽어보시면 가끔 수험생들과 대화를 해보면 객관식 문제 너무 두껍다 보니까 이걸 홀짝수로 나눈다, 아니면 3배수로 나눠 문제 풀어본다, 이렇게 이제 분량에 대해 고민이 많은 걸 알 수 있는데, 이 개정판이, 그러니까 요거는 좀 몇 년 전부터 이렇게 해온 건데, 교재를 보시면 스텝 1, 스텝 2 이렇게 나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스텝 1은, 그러니까 이제 스텝 2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변리사 시험이니까 변리사 시험 기출문제하고 그 다음에 변호사 시험 기출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시험 준비를 하면 살짝 좀 높은 수준으로 공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변호사 기출문제까지는 필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스텝 2에다가 변리사 기출하고 변호사 기출은 거의 빠짐없이 넣어놨어요. 원형 그대로, 그죠? 그래서 기출문제 원형 그대로 넣어놨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감정평가사나 공인노무사나 이런 이제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주재하는 시험들이 있는데, 이 시험들은 특징이 조문 위주로 출제가 되고요. 지문이 짧지만 되게 조문 위주로 출제가 돼요. 그래서 조문 연습하기에 좀 좋은 문제들이 많아서 그런 문제들은 제가 OX 지문화 시켜갖고 스텝 1으로 몰아놨습니다. 이제 스텝 1 보시면서 이제 조문 연습하시고, 좀 조문 함정 문제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거 좀 연습해 보시고, 그런 취지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이제 나눠놨고,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 문단 계속 읽어보시면, 핵심은 당연히 여러분들한테는 변리사와 변호사 기출이 이제 핵심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 위주로 구성된 스텝 2고, 그래서 막판에는 사실 스텝 2만 집중적으로 정리해서 시험장에 들어가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마무리 정리할 때는 굳이 스텝 1이나 이런 게 다 안 보셔도 되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스텝 1은 어떻게 보시냐 보면, 스텝 1은 OX 지문화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3번쯤 풀 때까지 3번 다 맞았다 그러면 과감하게 다 지워버리세요. 그러니까 한 3번 풀었는데 3번 다 맞았다 그러면 한두 달 안 봐도 맞을 수 있어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러니까 분량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스텝 1 같은 경우는 보시면서 아이고 한 3번 맞았네, 지워버리세요. 그리고 막판에 보지 마세요. 그런 거는 나중에 시험 나오면 그 정도는 다 맞춰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런 식으로 분량을 줄여 나가고, 그래서
반대로 이제 풀 때마다 틀리는 지문이 있어요. 여러분 틀리고 또 틀리고 또 틀리고 그러거든요. 그런 거는 좀 잘 체크해놨다가 나중에 오답 노트처럼 활용을 해가지고 막판에 이제 맨날 틀리는 것만 이렇게 살짝 좀 빨리 보고 갈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분량 마무리 정리할 때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죠? 이런 방식으로 해주시면 좋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풀다 보면 필수 불가결하게 이제 중복 지문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매년 출제되는 문제 또 나오고 그러니까. 그죠? 그런 거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최대한 걸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표시해놓고 막판 정리할 때는 중복 지문 다 볼 필요 없이 그냥 뭐 한 번만 보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제가 객관식 강의하면서 이거 중복 지문이다 이렇게 좀 뛰어넘으면 그런 것도 이제 좀 표시해 놓으시면 나중에 막판 정리할 때 좀 시간에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객관식 문제집이 제가 지금 변리사, 변호사 기출문제 말씀드렸고 노무사, 간평사 문제 말씀드렸는데 그 외에도 법원행시, 법무사 문제, 그 다음에 사법시험 문제 이렇게 되는데 사법시험은 아마 2016년인가 끝나가지고 문제가 이전 문제만 있고 이후로는 안 나와요. 그죠? 근데 옛날 문제지만 좀 좋은 문제들이 있고 이해하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넣어놨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풀어주시면 되는데 이 문제집이 너무 분량이 부담스러워서 문제를 좀 줄여서 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말씀드린 사법시험, 법무사, 법원행시 요거 빼고 보시면 됩니다. 하셨죠? 무슨 얘기인지, 그죠? 그래서 뭐 저랑 강의를 같이 하시면 뭐 한 번씩은 다 건드려 보긴 할 텐데 막판에 이제 마무리 정리할 때는 법무사, 법원행시, 사법시험 요거 정도는 이제 좀 우리 시험이랑 경향 떨어진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좀 빼주죠. 다만 제가 이런 시험까지 넣는 이유는 최신 판례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최신 판례가 각종 시험에 막 반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법무사에는 반영이 되는데 다른 시험에 반영이 안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주로 제가 이제 반영하는 부분이 최신 판례가 이제 타 시험에 반영됐다 그런 거는 지문화시켜서 다 웬만하면 다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최신 판례 정리하는 것도 좀 도움이 되고 그럴 테니까 그런 취지를 이해하시고 그래서 이제 좀 다른 시험 종류도 좀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이렇게 이해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뭐 강의 계획서는 뭐 요 정도 보시고 그 뒤에 이제 진도표가 있는데 날짜 맞춰서 제가 진도표를 써놓긴 했어요. 그래서 그 학원 사정위에서 일단 7월 18일은 뭐 여기 뭐 다른 수업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일단 18일은 휴강이라고 휴강 써놨는데 나중에 상황이 바뀌어서 또 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대로 일단 7월 18일은 일단 휴강이다 그렇게 이제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뭐 날짜별로 하고요. 일주일에 5일이고 수업은 원래 2시부터 시작해서 5시 반이라고 써 있는데 좀 더 갈 거예요. 그래서 한 5시 40분, 50분 정도까지는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뭐 진도 워낙 많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좀 이해해 주시고, 그죠? 자, 이러고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그죠? 그럼 강의 계획서 집어넣으시고. 그 다음에 오늘 나눠드린 노트. 제가 이제 노트 필기를 수업 시간에는 시간적 제약이 있어서 또박또박 쓰다 보면 너무 오래 걸려서 제가 좀 날려 쓰는 좀 편인데 그래서 제가 노트는 따로 이렇게 다 해드려요. 그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그냥 제 노트 그러니까 제 필기 따라오시면서 그냥 보시면 되고 나중에 이제 굳이 스스로 다 따라서 필기할 필요 없이 나중에 복습하실 때는 나눠드린 프린트, 요 필기 프린트 보시고 이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필기의 부담은 그렇게 좀 줄이시고. 자, 그다음 이제 노트 첫 페이지 보면 제가 이제 뭐 수업 시작할 때마다 맨날 그려드리는 그림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저는 분량 조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분량 조절에 실패하면 일단 시험장에 그러니까 지식들이 정리된 상태로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냥 희미하게 그냥 아이고 한번 봤네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죠? 그럼 나중에 시험장 들어가면 도움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21년에 나왔고 20년에 나왔고 19년에 나왔고 그럼 매년 나오는 거죠. 매년 나와요. 그죠? 근데 21년에 한 번 나오는데 그다음 안 나온다. 그죠? 16년에 한 번 나왔는데 안 나온다. 그죠? 이런 걸 뭐 저는 이제 뭐 그냥 뭐 양념지문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통상적인 교재나 객관식 문제, 기출문제나 이전의 기출문제나 안 보이던 그런 지문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면 항상 실제 시험에서는 생전 처음 보는 지문들이 나오게 마련이에요. 기본서에도 잘 없고, 그죠? 아주 두꺼운 책에 찾아봐도 잘 없고,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한 번씩 나오는데 이런 걸 이제 양념지문이라고 표현하는데 출제자들의 의도가 이걸 물어보고 싶어서 내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보면. 대부분 보면 진짜 물어보고 싶은 걸 물어보기 위해서 그냥 하나 끼워 넣는 뭐 이런 정도로 출제가 된다. 그래서 정답 지문이랑 관련이 없는 그런 지문일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죠? 이런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수험생이다 보니까 막 불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 시험에 기출문제 나왔다 그러면 이거 정말 중요한 건 줄 알고 막 이런 거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이런 거 쫓아다니고 이런 것만 공부하다 보면 결국 어디 갑이냐? 가운데 갑입니다. 오늘 실제 시험장 가서 좋은 점수를 맞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고, 그래서 강약 조절을 잘 하셔. 진짜 열심히 봐야 될 부분은 여러 번 반복해서 잘 익히시고, 이런 양념지문 이런 거 있잖아요. 객관식 문제 볼 때 그냥 한두 번 눈에 발라두는 정도로 충분해요. 그러니까 강하게, 약하게, 강하게, 약하게. 이해가시죠? 그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나중에 이제 막판 정리하거나 이제 시간 관리에 있어서 좀 이제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뭐 밑에다가 이렇게. 근데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공부를 할 분량을 민법을 이렇게 딱 정해서 하는 사람은 다른 과목에서도 이렇게 딱 정해서 하는데, 공부량을 이렇게 늘리는 사람은 민법만 늘리는 게 아니라 특허법 가서도 늘리고 있고 상표법 가서도 다 늘려요. 그게 성향이니까, 본인 성향이니까. 그러면 남들보다 공부량을 2배로 갖고 가는데 정리가 돼야 안 돼요? 정리가 안 되지. 그러니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시험장 들어가서 깨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이제 처음에 기본 강의 들으면 이 정도 생기거든요. 나중에 이제 객관식 강의 가고 중급 강의 가면 이렇게 늘리는 분들 계신데, 이거보다는 어떻게? 깊게. 그죠?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시는 게 그게 공부 방향이 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민법 공부 어떻게 하면 되냐? 맨날 질문 받는데, 이제 드라마 제목인데, 옛날에 이런 드라마 있어요. 드라마 제목인데, 옛날에 보고 또 보고라는 드라마 제목이 있어요. 정답이 이거예요, 이거. 민법을 잘하고 싶다. 보고 또 보고. 이거밖에 답이 없어요. 이해가시죠? 그죠? 이렇게 생각하신다. 그래서 이제 뭐 서론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 연습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론 여기까지 하고, 문제집 19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민법 1번 의. 자, 1번, 2번, 3번은 우리 민법 1조에서 법원인데, 1조에 법률이라는 말이 들어있죠. 그죠? 그 법률이 실질적 의미의 법률이냐,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냐,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1조의 법률은 실질적 의미의 법률이고, 185조의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고, 그 밑에 해설에 써있죠. 그죠? 그래서 1조의 법률은 실질적 의미의 법률이기 때문에 뭐 국회가 제정한 법률 또는 뭐 헌법상 그 2번의 대통령의 긴급경제재정 명령, 3번의 지자체의 조례 규칙 이런 거 전부 다 법원에 포함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1, 2, 3번 그 얘기였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4번 판례가 법원성이 있냐 그런데, 우리 판례 법원성은 부정설이 다수설입니다. 그죠? 뭐 판례는 없는데. 그래서 판례 법원성 인정하기 어렵다 다수설이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앞에 삼권 분립을 강조하면 이런 입법권은 여러분 국회에 있는 거예요. 판례 법원성 인정해버리면 삼권 분립이 깨지겠죠, 그죠? 그런 취지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뭐 요 정도만 양념 조문이다, 그죠? 4번. 그래서 1번, 2번, 3번은 실질적 의미 법률이니까 뭐 명령 규칙 이런 거 다 조례 이런 거 포함된다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1조에서 법률 관습법 조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관습법이 중요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20조 가시면. 자, 5-1번. 우리 관습법의 성립 요건은 관행 플러스 법적 확신이죠. 그래서 사회의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 규범이 관습법을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해서 법적 규범으로 승인 강행되기 이뤄야 된다. 관행 플러스 법적 확신이 있으면 관습법이 된다. 그런데 이제 요즘 판례에서 이제 세 번째 요건이 하나가 추가됐죠. 그게 바로 이제 다시 이번에 있는 넷째 줄, 헌법을 최상의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않을 것. 그죠? 이 관습법이 반해버리면 그럼 이제 관습법으로서 효력이 부정되잖아요. 다들 아시죠? 그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건이 여성, 종중원에서 여성을 빼버리는, 그죠? 여성을 제외한 남성만으로 구성하는 관습법이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관습법이 효력이 부정됐단 말이에요. 되셨죠? 그죠? 이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6-1번이죠. 그래서 기존 관습법이 사회를 지배하는 기본적 이념이나 사회질서 변화로 인해서 적용해야 될 시점에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관습법은 법적 규범으로 효력이 부정된다. 그 실제 사례가 그 여성을 종중어로 인정하지 않는 사례였다. 그래서 다시 2번, 일단 성립한 관습법이라도 그 관행의 법적 구성론에 대해서 구성원들이 더 이상 확신을 갖지 않게 되면 효력이 부정된다. 맞다. 그죠? 다 똑같은 얘기죠. 다시 3번, 관습법이 법원을 위반할 때는 법원이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요건 좀 이제 낯선 지문이었을 텐데, 그 여성 종중원으로 인정한 관습법의 효력을 부정한 게 대법원 판결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관습법이 헌법이 위반되면 법원이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대법원 판결로서 부정을 했으니까. 되셨죠? 그 다음에 6-4번.
여성은 종중의 구성원이 될 자격이 없다는 종래 관습법, 더 이상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 똑같은 얘기 되셨다. 자, 넘어가시고 이제 7번인데, 법원의 판결에서 관습법의 존재 및 구체적 내용이 인정되면 관습은 법원의 판결이 있는 때부터 관습법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 그랬는데 틀렸죠, 그죠? 우리 법적 확신을 취득한 때로 소급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노트 1쪽에 그 도에 중간에 있는 도에를 보시면, 우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습법의 성립 요건은 관행 플러스 법적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관행하고 법적 확신이 있으면 관습법 성립합니다. 이 시점에 성립한 거예요. 근데 이 관습법이 있는지 없는지는 나중에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확인을 받을 거예요. 이 법원의 판결은 이 관습법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법원의 판결이 있은 때로부터 관습법이 성립하는 게 아니라 법적 확신을 얻은 때로 소급해서, 그래서 맞죠, 그죠? 그래서 법적 확신을 얻은 때로 소급해서 관습법이 성립이 인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7번이었죠, 그죠? 그래서 법원의 판결이 있는 때부터 이러면 틀립니다. 법적 확신을 취득한 때로부터라고 그래야 맞아요,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8번. 판례는 관습법의 보충적 효력 인정, 맞죠? 그죠? 보충적 효력설이다. 그래서 대등적 효력설과 보충적 효력설이 있는데, 우리 판례는, 그러니까 조문 자체가 사실 그렇게 돼 있죠. 그죠? 조문이, 법률이, 우리 조문 1조, 조문집 1조 보실게요.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이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문집 1조에서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그랬으니까 조문 자체가 보충적 효력설로 규정이 돼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관습이 없으면 조리해야 한다 이렇게. 그래서 법률, 관습법, 조리 요 세 가지가 이제 법원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래서 이제 8번 우리 판례는 관습법의 보충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해설을 보시면 판례의 표현이 관습법의 재정법, 즉 성무법에 대한 여루적 보충적 성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보충적 효력설이다. 그다음 이제 9번 보시면 반대 견해가 변경적 효력설인데, 관습법으로도 성무법을 변경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읽어보시면 성무법과 관습법의 효력상 의열에 관해서 변경적 효력설을 취하는 경우에 기존의 성무법과 다른 관습법이 성립한 경우에 양자 사이 효력의 유혈은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에 따라 결정된다 그랬는데 틀렸어요. 해설 밑에 보시면 신법은 구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이 맞는 거죠. 왜? 성무법은 옛날 법이고 새로운 관습법이 성립했다 그때 새로운 관습법이 기존의 성무법을 변경한다는 얘기는 신법이 구법에 우선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출제자가 그냥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고 바꿔갖고 출제했는데 틀렸다. 그죠? 그래서 신법은 구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이 변경적 효력설이 취하는 게 신법은 구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인 거예요. 그걸 이제 근거로 해서 변경적 효력설을 주장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판례는 보충적 효력설이다. 그죠? 그 다음 이제 10-1번, 2번. 이거는 너무나 전형적이고 중요한 문제죠. 그죠? 그래서 노트 1쪽에 써놓긴 했는데, 노트 1쪽에 그 도에 그 밑에서 두 번째 도에 보시면, 관습법의 성립 요건은 관행 플러스 법적 확신이고, 사실인 관습은 관행만 있으면 되고, 법적 확신 취득하지 못한 거고, 그죠? 그래서, 관행 플러스 법적 확신을 얻은 관습법은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하지만,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가 주장 입증해야 되잖아요. 전형적인 문제죠. 그래서 10-1번 보시면, 법원은 관습법의 전부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 주장 증명 없이도 관습법은 직권으로 확정돼야 된다 맞고, 다시 2번 사실인 관습은 관습법처럼 법령으로서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이니까 다음 줄 법원이 직권에서 판단해야 된다 이러면 틀립니다. 당사자가 주장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11번은 뭐 중복 질문이다. 이건 이제 그냥 넘어가실게요. 나중에 또 나와요. 중복 질문 넘어가시고. 자, 12-1번. 사실인 관습은 사적 자치가 인정되는 분야에서 법률행 해석 기준을 한다. 우리 사실인 관습 근거 조문이 어디 있어요? 105조에 있습니다. 105조. 그죠? 그래서 105조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관습법을 앞에서 배우다 보니까 사실인 관습서부터 앞에 나오는데, 조문은 105조에 있어요. 105조. 106조 있죠? 106조에 있는데 105조부터 읽어볼게요. 105조. 105조가 임의 규정이죠. 법률행위 당사자가 법령 중에 선량한 부속 기타 사실에 관계없는 규정. 과 다른 의사 표시한테 그 의사한다 그래서 선량한 부속 기타 사실에 관계없는 규정이 임의 규정이고, 그래서 106조 가보시면 사실인 관습. 자, 똑같아요.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실에 관계없는 규정, 뭐였어요? 임의 규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임의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으면 당사자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 관습에 의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조문이 사실인 관습은 임의 규정 영역에서 적용될 수 있다. 이걸 이제 조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강행법규 영역에서는 사실인 관습이 원칙적으로 적용이 될 수가 없죠. 그죠?
그런 얘기죠. 그래서 돌아오셔서 12-1번 사적 자치가 인정되는 분야 그랬는데 그게 바로 임의규정 영역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사적 자치가 인정되는 분야 임의규정의 영역에서는 이 사실인 관습이 법률행위 해석 기준으로서나 또는 의사를 보충하는 기준으로서 재판의 자료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2번 그래서 강행규정 영역에서는 안 된다고 그랬죠. 근데 예외가 있어요. 요거 이제 2017년 감평에 나왔던 건데 요거는 잘 알아두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강행규정 자체에 결함이 있거나 아니면 강행규정 자체가 관습에 따르도록 위임했다. 이 경우에는 강행규정 영역에도 사실인 관습에 법적 효력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되셨죠? 그죠? 이건 예외다. 그래서 밑에 해설 빨리 한번 읽어보시고, 그죠? 그래서 해설 빨리 같이 읽어보시면 첫째 줄. 그 분야의 재정법이 주로 임의규정일 경우에 법률행위 해석 기준으로 의사를 보충하는 기능으로서 재판의 자료를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사실인 관습을. 그죠? 근데 이 외의 분야의 재정법이 주로 강행법규일 때는 그 강행규정 자체에 결함이 있거나 스스로가 관습에 따르도록 위임한 경우 등 외에는 법적 효력을 부여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판례 잘 읽어두시라고. 그죠? 되셨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텝 1 이런 식으로 OX 지문으로 구성이 됐고요. 스텝 2 가보시면 13번.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 옳지 않은 거 올라라. 1번. 관습법은 이제 법원이죠. 법원으로서 법령이 저촉되지 않는 법칙으로서 있다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이거 뭐 관습법으로 인정되냐 안 되냐 이런 거 뭐 암기 문제죠. 그래서 둘째 줄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 이런 거 인정 안 하죠. 그냥. 그래서 2번 틀렸다. 그 다음에 3번. 종중, 이거는 뭐 단순히 종중 명칭 사용이 그러니까 그에 관한 관습에 어긋난다 하더라도 이 명칭 사용이 좀 잘못됐다 이거는 부수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사실만으로 종중의 실체를 부인할 수 없다 맞다. 그죠? 판례 보신 적 있다. 그죠? 그다음 4번. 사실인 관습은 사적 자치가 인정되는 분야 또 나오죠. 재정법이 임의 규정인 경우에 법률행위 해석 기준이 되고 재판 자료를 할 수 있는 거야. 3번. 나 5번. 재정법규와 배치되는 사실인 관습 효력을 인정하려면 그러한 관습을 인정할 수 있는 당사자의 주장 입증. 그러니까 사실인 관습이니까 직권으로 안 되고 당사자 주장 입증이 있어야 되죠. 그죠? 주장 입증이 됐어야 할 뿐만 아니라 임의 규정 영역에서만 적용되니까 임의 규정에 관한 것인지 여부까지 심리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죠? 대부분 다 이제 비슷한 취지의 지문들이 깔려 있습니다. 됐다. 넘어서 14번, 1번. 온천에 관한 권리, 관습상 물권 인정 안 되죠? 1번 맞고. 2번. 관습법은 관행과 법적 확신 없어도 성립된다. 틀렸죠? 관행과 법적 확신이 요건이죠. 3번. 요런 거 이제 출제자 치사하게 문제 내는 건데, 관습은 당사자의 주장 입증 기다림이 없이 법원이 직권 확정이 된다는데, 치사하게 사실인 관습인데, 사실인 딱 빼먹고 그냥 관습 이렇게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관습법이어야 되니까, 그죠? 그런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고, 이렇게 출제자가 이런 식으로 이제 치사하게 함정을 팔 때는 정답은 딴 데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굳이 뭐 이런 거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이것도 1번에 정답 뻔히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마음 놓고 이렇게 함정 파는 거예요. 되셨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셔라. 그죠? 그래서 출제자는 여기에 관습은 사실인 관습을 이렇게 출제한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공동선조와 성과본을 같이 하는 후손이면 미성년자라도 성별의 구별 없이 당연히 종중원은 구성원이 된다. 틀렸죠. 성별의 구별 없이는 이제 맞는데 미성년자라도가 틀렸죠. 성년이 돼야 종중원이 될 수 있습니다. 판례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번. 관습법이 사회생활 규범으로 승인되었다면 사회를 지배하는 기본적 이념이나 사회질서 변화를 위해서 적용할 시점에 있어서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면 법규의 효력이 인정된다. 틀렸죠. 부정되죠. 그죠? 됐다. 쉽다. 문제가. 그죠? 그래서 이제 법원은 요 정도 보시면 됩니다. 문제.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24쪽에 이제 권리 의무 법률 관계다. 법률 관계. 자, 1-1번, 뭐 3-1번까지는 여러분들 보세요. 그냥. 그러니까 제가 읽을 때 그냥 읽는, 그러니까 스텝 1에서 그냥 제가 그냥 읽어드리는 정도에 불과하다. 이런 거 그냥 여러분들한테 맡길게요. 그죠? 우리 3-2번부터 볼게요. 3-2번. 자, 3-2번. 형사권 행사는 단독행위다. 맞죠? 형사권이 이제 일방적 의사표시잖아. 그래서 단독행위인데, 그래서 단독행위는 상대방을 불리하게 할 수 있으니까 조건은 붙일 수 없음이 원칙이죠. 그죠? 그래서 단독행위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근데 예외가 있죠. 예외. 특히 이제 중요한 예외가 뒤에 나오는 계약의 정지조건부 해제. 이거 인정된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상대방의 지위를 불안하게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독행위라도 조건을 붙일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가 그 밑에 해설 둘째 줄에 이 계약의 정지조건부 해제는 조건의 성취 여부가 상대방에게 달려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기가 해제권, 형사권 행사 당하기 싫으면 이행을 하면 돼요. 지가 이행을 못하니까 해제를 당하는 거야. 이해가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 형사권 행사 여부가, 단독행위 행사 여부가 상대방에게 달려 있어요. 이럴 때는 불안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도 다 강조했던 거다. 그죠? 그래서 계약의 정지 조건부 해제는 단독행위지만 계약의 정지 조건부 해제는 가능하다. 인정된다. 맞다. 되셨죠? 그죠?
이건 잘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4번. 다른 형성권이 있으면, 다른 사정이 없으면 형성권의 일부를 행사할 수 있다 그랬는데 틀립니다. 일부 행사나 변경 행사는 원칙적으로 안 돼요. 그죠? 상대방을 불리하게 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요거는 이제 둘째 줄, 해설 둘째 줄에 이거는 이제 그 무권대리 추인 판례를 기초로 이제 출제를 한 건데, 여러분 무권대리 추인도 형성권 행사고 단독행위잖아요. 그죠? 무권대리 추인하는 것도 단독행위죠. 그러면 밑에 두 줄 보시면 단독행위로서 추인은 의사표시 전부에 대해서 행해줘야 되고 일부에 대해서 추인을 하거나 내용을 변경해서 추인하면 상대방이 동의를 얻지 않는 한 무효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X 목적물이 10개와 갖고 샀는데, 그죠? 10개가 아니면 의미가 없다. 그죠? 근데 뭐 예컨대 무권대리인데 뭐 5개만 추인해 주겠다. 이러면 쓸모가 없잖아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상대방을 불리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추인이나 내용 변경 추인은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상대방 동의가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죠? 그런 취지다. 자, 근데 이제 넘어가서 5-1번, 2번 여러분들 보시고 5-3번. 형성권은 반드시 재판상 행사해야 된다. 틀렸죠. 그죠? 원칙적으로 재판상, 재판 외 행사 모두가 가능하죠. 밑에 해설에도 있지만, 밑에서 셋째 줄. 제척기간 내에 반드시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권리를 재판상 행사해야 되는 게 아니고 재판 외에서 행사하는 방법으로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재판 외 행사까지 가능한데 반드시 재판상으로 행사해야 되는 거 2개 정도는 암기하고 계셔야죠. 그게 이제 손가락 표시에는 채권자 취소권만 써놨는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204조, 205조 점유보호청권. 점유보호청권 제척기간은 우리 판례가 출소기간. 그래서 반드시 그 제척기간 내에 소를 제기해야 되는 기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건 암기를 하셔야 된다. 그죠? 됐다. 나중에 무지하게 나와요, 그 문제는. 그래서 굳이 안 써놓은 거예요. 나중에 무지하게 나온다. 아시죠? 그죠? 됐다. 자, 그 다음 이제 6번. 이런 문제만 나오면 좋겠죠. 다음 중 형성권인 것은 이제 3번 법률행위 취소권 형성권이다. 나머지는 다 청권입니다. 여러분 보시고. 7번도 여러분 보시고. 그죠? 넘어가신다. 자, 이제 26쪽의 로마자 2번 신의성실의 원칙이다. 8, 9, 10, 11번도 이제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냥 추상적 문구고. 자, 이제 12-1번, 2번, 13번, 요건 사례가 나오는데, 요건 이제 나름 중요한 사례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노트 보면서 좀 보시고, 노트 1쪽에 맨 밑에 도해가 있습니다. 을은 임대인입니다. X 건물을 가지고 있었고, 이 X 건물을 임차인 갑에게 임대를 해줍니다. 그래서 갑은 이제, 이때 이제 대항력이 있다 그래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었어요. 이렇게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임대인 을이 X 건물밖에 하나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고 이거밖에 없는데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은행 가서 돈을 빌려야 되는데 병은행이다. 자,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려고 그러니까 이 안에 누가 들어있어요? 임차인이 들어있습니다. 게다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은행이 돈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이거 빌려줘봐야 우리 대항력 있고 우선 변제권 있으면 얘가 먼저 받아갖고 은행은 나머지만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 빌려줍니다. 그죠? 그래서 고민하던 을이 갑을 찾아가서, 야, 너 지금, 여러분, 은행에서 돈 빌려줄 때는 다 조사 나갑니다. 조사 나가서 이게 누가 살고 있는지 다 확인해요. 그래서 임차인 살고 있다? 을이 와서 돈 빌려달라고 그랬는데, 엉뚱한 갑이 살고 있다? 돈 안 빌려줍니다.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을이 갑한테 와가지고, 야, 너 이거 조사 나올 텐데, 너는 임차인이 아니라 그래라. 그냥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래라. 그죠? 그냥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랬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요즘은 안 그런데 옛날은 이제 이게 임대인 임차인 사이가 이제 권력 힘의 균형이 임대인 쪽으로 치우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임차인 갑이 이 불쌍한 임차인 갑이 어쩔 수 없이 각서 같은 거 써줘. 그죠? 무상 거주 확인서. 각서 무상 거주. 나는 이제 임차권이 아니라 나중에 보증금 받아갈 거 없는 그냥 무상거주자다. 이렇게 각서 써주고 확인서 써줍니다. 그래서 이제 병을 그걸 믿고 돈을 빌려주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을이 돈을 안 갚으니까 이제 병이 이 X 건물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합니다. 그러면 예컨대 경이랑 경락이 들어오겠죠. 그냥. 이때. 그래서 우리 요게 뭐예요? 요게 이제 선행행위. 근데 나중에 실제로 경매가 진행되고 그러니까 갑이 갑자기 현황을 상대로 야, 매각대금 나한테 배당해라. 배당 요구한다.
내가 대항력 있고 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차권이니까 나한테 배당해라 배당 요구한단 말이야. 이게 이제 후행행위. 그리고 이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지금 모순이죠. 신의칙상 금반환 원칙에 반해버립니다. 이게. 그죠? 자기는 무상거주니까 그죠? 보증금 받아갈 게 없다고 이제 병한테 얘기해놓고 나중에 내가 우선 변제권이니까 나한테 배당해라. 이거는 모순행위 금지 원칙에 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배당 요구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럴 때 이 갑이 대항력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그랬습니다. 되셨죠? 그죠? 이게 이제 대표적인 판례죠. 그래서 12-1번. 대항력 있는 주택 임차권을 가진 갑이 임대인의 부탁으로 주택에 관해서 저당권을 취득하는 병에게 임차권이 없다는 각서를 써줬다. 그 병이 경매 절차에서 주택을 매수해서 갑에게 인도 청구한 경우에 갑은 병에게 임차권의 대항력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따 틀립니다. 신의칙에 반합니다. 다시 이번 둘째 줄 뒤에 확정일자부 임차권 존재를 주장해서 배당 요구하였다. 신의칙에 반한다. 반한다고까지 볼 수 없다. 틀립니다. 반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기존 판례가 이렇게 있었는데 2017년에 최신 판례가 하나 나와요. 그게 이제 13번인데 요거는 내용이 거의 비슷한데 이거를 함정을 팔 것 같지는 않은데 조금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이 13번 사례는 포인트가 뭐냐면 13번 지문의 셋째 줄 뒤에 주택을 낙찰받은 매수인에게 그거 밑줄 좀 쳐놨어요. 주택을 낙찰받은 매수인에게. 제가 이렇게 한꺼번에 설명드렸는데 이제 요게 무슨 포인트냐면 갑이 그러니까 이제 이 2017년 판례는 뭐냐면 갑이 분명히 각서를 써주고 무상거주 확인서를 쓴 거는 병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갑이 병한테 무상거주 확인서를 써줬으니까 병에 대해서 주장하면 당연히 신의칙 위반이 돼요. 근데 2017년 판례는 각서를 써준 병이 아니라 전혀 각서랑 상관없는 정에게 대항력 주장하고 배당 요구하는 거예요. 이것도 신의칙에 반하냐 문제가 된다 판례는 이것도 반한다 이거야. 이해가시죠? 그래서 경락인에 대해서도 이렇게 배당 요구하고 이런 거는 그러니까 정한테 각서를 써주거나 무상거주 확인서 써준 게 아닌데도 얘한테 대항력 주장하고 이런 것도 신의칙에 반한다 이거야. 결론은 반한다. 되셨죠? 그죠? 그래서 13번 보시면 주택 경매 절차에서 1순위 근저당권자 우선하는 주택 임차인의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를 하였으나 1순위 근저당권자 작성해준 무상거주 확인서로 인해서 배당받지 못하게 된 경우 주택 임차인은 임차보증금 채무를 인수하지 않을 것을 신뢰하면서 주택을 낙찰받은 매수인에게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다. 맞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굳이 사례까지 말씀드리면 우리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인수주의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경매가 끝나도 임차권이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남아있다면 경매가 끝나도 안 나가고 버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인수주의, 대항력 있으면 인수주의 주장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이 이거 내가 매각되고 완납해서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나가라 그랬는데 갑이 나는 못 나간다 이러는 거예요. 대항력 주장합니다. 대항력 주장. 제가 배당 요구, 대항력 주장. 정이 나가라 그랬는데 난 못 나간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거 대항력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나가야겠다. 되셨죠? 그죠? 이렇게 정에 대해서 주장할 때도 신의칙이 맞다. 되셨죠? 그죠? 그런 취지다. 되셨다. 그게 이제 13번이었다. 그래서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시험 문제로 이렇게 함정을 파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12-1, 2, 3번 이렇게 이제 한꺼번에 그냥 다 대항력 주장, 모순행위 금지니까 대항력 주장할 수 없다. 요 정도 배당 요구할 수 없다. 이런 거 주장할 수 없다. 요 정도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몰라서 제가 이거 좀 자세하게 설명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최신 판례는 요런 좀 차이점이 있었다. 그죠? 됐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은 그냥 실효의 원칙. 요건 한번 읽어볼까요? 14번? 읽어보자. 뒤에 또 이제 비슷한 게 나오고. 회사가 해고한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 등을 청산해서 변제 공탁했다. 근로자가 퇴직금을 공탁해놓은, 그러니까 사용자가 공탁해놓은 퇴직금을 근로자가 찾아갔다. 그 얘기는 뭐야? 인정하겠다. 그 얘기잖아. 나 퇴직금은 받고 인정하겠다. 그 얘기잖아. 조건 없이 수락하고 출급 청구를 해서 수령한 이후 8개월 가까이 지나서 제기한 해고 무효. 나중에 퇴직금까지 받아가 놓고 나중에 네가 한 해고는 무효다. 이렇게 주장. 모순행위 금지다. 그죠? 받아가는 거는 선행행위. 나중에 또 해고 무효 주장하는 거는 후행행위. 선행행위, 후행행위 모순이잖아요. 그래서 금반원의 원칙이 위배됩니다. 그래서 위배되지 않음으로 허용된다. 틀립니다. 그죠? 요거는 이제 한꺼번에 같이 볼까요? 우리 다음 페이지에 21번 보실게요. 21번. 자, 21번 보시면 29쪽에 21번 보시면
징계 면책 처분에 불복하던 근로자가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고 다른 생업에 종사합니다. 그죠? 예. 그러다가 또 면직일로부터 2년 10개월 지난 다음에 해고 무효 확인 청구합니다. 허용될 수 없다는데, 예, 결론은 똑같죠. 허용될 수 없다는데, 이건 근거가 맨 밑에 실효의 원칙, 실효의 원칙.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정해진 게 없어요. 그래서 예, 당사자가 주장하는 걸로 그냥 법원이 판단해줘요. 그래서 모순행위 금지 주장하면 모순행위 금지 받아주고, 그죠? 실효 원칙 주장하면 실효 원칙 받아주고. 그래서 이게 예, 여러분들이 이걸 뭐 실효의 원칙이냐 금반의 원칙이냐 이런 걸 물어볼 수는 없는데, 이렇게 어쨌든 두 사례가 모두 신의 측에 반한다고 해서 이제 해고 무효 확인 청구가 허용될 수 없다 그랬다, 그죠? 그래서 예, 앞에 있던 거는 이제 금반의 원칙이었고 뒤에 있던 건 실효 원칙이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7쪽 돌아가서 15-1번.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고서도 법률행위한 자가 유명한 판례잖아요. 강행법규 위반을 무효로 주장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신의 측 또는 금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허용될 수 없다. 틀렸죠. 그죠? 예. 다들 아시다시피 신의 측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 강행법규. 예. 신의 측. 이렇게 쓰면 예. 강행법규가 상위 개념이죠. 상위. 그래서 강행법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지 않기 위해서 신의 측에 반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강행법규 영역에서는 신의 측 적용 안 한다. 원칙적으로.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다시 2번이죠. 사립학교 경영자가 사립학교법 규정에 위반해서 매도나 담보 제공이 무효라는 사실 뻔히 알면서 매도나 담보 제공했단 말이에요. 선행행위자. 근데 나중에 스스로 야 이거 강행법규 위반이니까 무효다라고 무효 주장하면 사실은 모순이에요. 선행행위 모순인데 이때 신의 측 적용해야 하나요? 안 하죠. 왜? 이거를 무효 주장을 신의 측에 반한다는 이유로 무효 주장을 부정해버리면 강행법규 입법 취지가 이제 몰각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강행법규 위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신의 측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그죠? 다들 다 아시는 내용이고죠. 일단 넘어와서. 자, 근데 여러분 이거 풀어보신 분들은 좀 이상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는데 28쪽에 16번 이거 좀 주의하세요. 이거 2022년 공인노무사 문제인데 이런 식의 문제가 한번 나올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밑에 이거는 해설을 먼저 봅시다. 해설 보시면 조금 전까지 봤듯이 강행법규, 그러니까 다 읽어볼게요. 해설.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 강행규정 위반에서 무효면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을 신의 측에 위반되는 권리행사라는 이유로 배척하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밑줄 친 부분을 뛰어넘을게요. 결과가 되므로 그러한 주장은 신의 측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이게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던 내용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뭐 기존에도 이런 판례 좀 있긴 있었는데 2018년에 이제 밑줄 부분 보실게요. 신의 측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추면 물론 강행 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 측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런 말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예외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신의 측을 우선 적용해야 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럴 때는 신의 측을 우선 적용할 수도 있다 여지를 줬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죠? 이런 판례가 최근에 몇 개 나왔어요. 이거 이제 기출문제에 반영이 되잖아. 타 기출문제 2022년. 그래서 16번 질문 보시면 강행 규정을 위반한 자가 위반을 이유로 법률행위 무효를 주장한 것은 원칙적으로는 신의 측 위반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근데 질문이 이렇게 신의 측 위반으로 될 수 있다. 이러면 또 이제 맞을 수 있다. 요 예외 때문에. 이해가시죠? 그죠? 무슨 얘기인지. 그죠? 올해 이렇게 노무사에서 문제가 나왔었어요. 되셨죠? 그죠? 이렇게 이제, 그래서 여러분, 해설의 밑줄처럼 이렇게 예외가 있다. 요건 좀 기억해 두세요. 강행 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 측을 우선해서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죠? 되셨다.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17, 18번은 여러분 보시면 되고, 19번. 실효의 원칙은 항소권, 이거 뭐 암기 문제죠, 사실 이것도. 항소권과 같은 소송법상 권리 적용될 수 없다 그랬는데 틀렸죠. 항소권과 같은 소송법상 권리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20-1번. 우리 실효의 원칙은 요건이 그 장기간 방치했다 이것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장기간 방치해서 상대방이 이 사람은 이제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구나라고 신뢰하고 그 신뢰가 정당해야 돼요. 거기까지 요건이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다시 1번 권리자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권리가 실효되는 거 아니다 맞고, 다시 2번 첫째 줄기 장기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아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실효 원칙에 따라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 맞고, 그래서 다시 3번 실효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의무자인 상대방이 더 이상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을 믿을 만한 믿어야 되고 또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도 있어야 되고. 되셨죠? 그죠? 맞다. 그냥 오른쪽 21번 징계면책 처분에 불복하던 근로자가 이거 아까 봤잖아요. 넘어가시고. 22번 뭐 여러분 보시고. 자, 23번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차임을 증액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 사정 변경 원칙에 따라 차임을 증액할 수 없다. 틀립니다. 증액할 수 있습니다. 일단 23번 옆에다가 628조 써보시고. 요거 이제 최근에 뭐 기본강의 때 설명드렸던데. 그냥 막 참고 정도로 써놓을까요? 참고. 그리고 628조에 임대차에서 차임 증감 청권이 있습니다. 차임 증감 청권. 그게 이제 652조에서 강의 규정이거든요. 근데 임대차에서 강의 규정은 편면적 강의 규정이에요. 그래서 이 628조 차임 증감 청권이 있는데 628조 차임 증감 청권인데 이 증액이니까 이거는 임대인한테 유리한 거고요. 감은 닦는 거니까 이제 임차인한테 유리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차임 감액을 금지를 해버리면, 차임 불감액 특약을 해버리면 바로 628조에서 그냥 바로 제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차임 불감액 특약을 하면 바로 편면적 강의 규정에 반하니까 그냥 효력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차임 증액 청구를, 그러니까 차임 불증액 특약을 하면 이거는 임대인한테 불리하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628조에 안 걸립니다. 그러면 628조에 안 걸리니까 마음대로 불증액 특약할 수 있냐? 아닌데 이때는 판례가 신의칙을 적용해요. 그래서 628조에 의해서는 이게 제재가 안 되지만, 그러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도 여러분 어떤 건물이 있는데 예컨대 이제 월 10만 원에 빌려줬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거 허허 발판이었는데 갑자기 지하철 들어오고 막 이러면서 막 옆 동네는 이제 월 1,000만 원씩 받고 있다. 바로 옆 건물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세금이 막 나옵니다. 이제 그렇게 다 받는 줄 알고. 그럼 월세보다 세금이 더 많아. 이런 사정 변경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임대인이 차임 증액을 하려고 보니까 불증액 특약이 있어요. 불증액 특약. 이때 증액 못 해요? 증액할 수 있다고 봐야 돼. 신의칙 때문에. 그래서 이 근거가 신의칙입니다. 되셨죠? 그냥. 그런 이제 그래서 증액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 사정 변경 원칙에 따라 차임을 증액할 수 없다. 틀립니다. 사정 변경에 따라 차임을 증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도 자꾸 이제 이거 임차인에게만 불리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면 틀릴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임대인에게 불리하지만 판례가 사정 변경을 원칙을 이유로 증액을 인정을 해준 사례예요. 되셨죠? 그죠? 그래서 밑에 사례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차임 불증액 특약이 있더라도 이건 임대인한테 불리한데 이게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여지면 차임 증액 조건 인정해야 돼. 임대인에게. 되셨죠? 됐다. 자, 그 다음에 24번은 사정 변경으로 인한 원래는 해지가 먼저 인정이 되기 시작했죠. 그죠? 근데 해제는 원칙적으로 인정이 안 되다가 나중에 이제 해제까지 인정이 된 건데 지금은 그래서 여러분 사정 변경으로 인한 해지도 인정되고 해제도 인정된다. 해지와 해제의 차이점 뭐예요? 해지는 계속적 계약, 해제는 일시적 계약. 그죠? 그럼 여러분 사정 변경의 원칙이 계속적 계약에 더 적용이 잘 되겠어요? 일시적 계약에 잘 되겠어요? 당연히 계속적 계약에. 한 번 계약하고 마는데 무슨 사정 변경이 사실은.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일시적 계약의 해제에 대해서는 옛날부터는 원래 판례는 사정 변경으로 해제를 부정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인정을 하게 된 거죠. 그죠? 그럼 이제 23번 읽어볼게요. 요건까지 보셔야 되니까.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했고 그런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 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 측의 현저에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라면 사정 변경에 대한 계약 해제도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지문 나오는 거예요. 그죠? 넘어가시고. 자, 그래서 25-1번 보시면 자, 30쪽에 25-1번 가시면 이거 이제 해설 판례 보시면 2017년 비교적 최신 판례인데 사정 변경 해제를 얘기하면서
안 되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지문보다 밑에 판례를 먼저 볼게요. 그래서 해설의 그 셋째 줄까지가 방금 읽었던 거. 그래서 이렇게 첫째 줄, 둘째 줄 뒤에.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사정 변경 때문에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는 셋째 줄 계약 준수의 원칙의 예외로서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한 해지 모두 다 가능한데 이제 밑에 여기부터 중요해지죠. 여기서 말하는 사정이란 당사자들의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을 가리키고 계약의 기초로 삼지 않은 사정이나 어느 일방 당사자가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나 위험을 떠안기로 한 사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문구들 기억해 놓으시라고요. 그 다음에 나온 지문이 이제 출제가 됐죠. 경제 상황 등의 변동으로 당사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합리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사정 변경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역시 사정 변경을 이루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그래서 사정 변경 해제가 안 되는 사유들을 이렇게 판례가 이제 몇 가지 얘기를 더 하고 있단 말이에요. 되셨죠, 그죠? 그 다음에 뒤에 특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계속적 계약에서는 계약 체결 시와 이행 시 사이의 간극이 크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 변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 계약보다는 당연히 계속적 계약이 사정 변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뒤에 이러한 경우에도 위 계약을 해지하려면 경제적 상황의 변화로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했던 것만은 부족하고 위에서 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이때 당사자가 무슨 주장을 했냐면, 야, 계속적 계약은 사정 변경이 훨씬 더 잘 적용이 되니까 위에서 갖춘 요건 이런 거 좀 갖추지 않았더라도 사정 변경을 위한 해제보다도 사정 변경을 위한 해지가 요건이 좀 완화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 판례가 뭐라고 그랬어요? 똑같다, 그죠? 위에서 본 요건 다 갖춰야지 된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죠? 이런 판례를 이해하고 이제 지문을 볼게요. 25-1번. 요 25-1번이 2019년 법원행시에서 출제가 됐던 건데 우리 올해 문제에 똑같이 출제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거잖아요. 최신 판례가 나오면 법원행시 같은 다른 데서 이제 반영이 됐다가 우리 시험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문제 넣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경제 상황 등의 변동으로 당사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나오죠. 합리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사정 변경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사정 변경을 이루 계약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봐. 계속적 계약에서 계약 체결 시와 이행 시 사이 간격이 크고 경제적 상황의 변화로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했다는 사실만 인정되면 이런 사실만 인정되면 사정 변경을 이루 계약 해지할 수 있다. 틀렸잖아요. 그 위에서 얘기한 요건 다 갖춰야 된다 그랬잖아. 이해가시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최신 판례가 이렇게 법원행시 법무사 기출로 이렇게 이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거 좀 챙겨두셔라. 됐다. 그래서 계속적 계약이라도 이렇게 간극이 크고 뭐 불이익이 발생 이런 사실만 인정됐다고 바로 사정 변경으로 해지할 수 있는 거 아니다. 위에 갖춰야지 뭐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변경되면 뭐 이런 다 요건 다 갖춰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되셨다. 자, 되셨고 이제 26번. 회사 임원이나 직원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회사 제3자에서 계속적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무를 연대 보증한 사람이다. 이것도 사정변경이죠. 그 후 회사에서 퇴직해서 임직원의 지위에서 떠난 때에는 연대 보증에는 특별한 사정 때문에 연대 보증 계약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맞죠? 이게 이제 사정 변경으로 인한 해지인데 계속적 보증 계약에서 제일 처음 이렇게 판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 보증 계약에서 일방적 해지권을 인정을 해줬어요. 사정 변경에서. 그런데 이제 회사에서 퇴사했다는 거거든. 자, 그다음 이제 27번인데, 요런 거는,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일방적인 해지가 가능한 거는 첫째 줄처럼 이사의 지위에서 부득이 회사의 계속적 거래 관계로 인한 불확정한 채무. 요게 이제 키워드죠. 그래서 불확정한 채무에 대해서 보증인이 된 자가 퇴사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뒤에 회사의 구상금 채무가 확정된 후, 안 됩니다. 이때는. 그죠? 확정된 후에도 뭐 사정변경을 이루 해지권 행사할 수 있다. 틀립니다. 그죠? 뭐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특정 채무나 이런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사정 변경 해지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넘어서 28-1번. 자, 이것도 이제 중요하죠. 고지 의무.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 판례가 지금 이 판례는 이제 뭐 예외적인 판례부터 좀 나오는 건데 사실 가장 원칙으로 돌아가려면 원칙은 고지 의무 없어요. 이건 예컨대 이제 교환계약 당사자 사건이었는데 서로 간에 X의 무슨 흠이라든지 또 Y의 뭐 흠이라든지 아니면 뭐 시가라든지 이제 시가로 가볼까요? 시가? 그러니까 이제 값은 이제 1억짜리고 이게 이제 1억 5천짜리인데
갑은 이 시가를 숨기고 싶은 거예요. 1억 5천짜리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럴 때 갑에게 이 X부동산의 시가가 1억이라는 사실을 을에게 고지할 고지 의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고지 의무 없는 게 원칙이에요. 왜? 우리 계약 당사자 간에 서로의 이익을 위한 경쟁 관계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고지 의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고지 의무 없다. 심지어는 허위로 시가를 높게 고지해도 그래도 이제 기망이 아니다 그래요. 그죠? 그 나중에 교재에 가서 뭐 기본서 같은 데 팔려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어쨌든 원칙적으로 고지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28-1번 예외적으로, 그게 이제 문구가 예외예요.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해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며 경험치상 명백한 경우, 이런 경우가 있다. 그러면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의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당사자는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고지 의무 없는데, 이렇게 고지를 받았더라면 안 했을 거다, 명백하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그러면 고지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고지 의무의 대상이 되는 건 중요하죠. 관습상 또는 조리상 일반 원칙에 의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 맞습니다. 그죠? 요거는 밑에 해설 셋째 줄 보시면, 이 고지 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직접의 법령 규정뿐만 아니라 계약상, 관습상, 조리상 일반 원칙에서도 인정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고지 의무는 법령의 고지 의무가 정해져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관습상 고지 의무가 인정될 수도 있고 신의칙상 고지 의무가 인정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고지 의무의 근거는 법령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다시 보면 똑같이 나오죠.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신의칙상 사람들의 고지 의무 대상이 되는 것은 법령의 규정뿐이고 널리 계약상, 관습상, 조리상, 일반 원칙에 의해서 인정될 수 없다. 틀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고지 의무가 인정된 예외적인 사례가 딱 대표적인 게 두 개 있죠. 공동묘지, 쓰레기 매립장. 그죠? 그래서 28-3번.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 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거나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 예정이다. 이런 건 알려줘야 될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 그래요. 그죠? 요게 바로 28-1번의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며 경험치상 명백한 경우에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공동묘지 들어온다, 뭐 쓰레기 매립장 들어온다, 이런 건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 그럼 그 고지를 하지 않으면 뭐가 돼요?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가 됩니다. 고지 의무가 있는데 안 알려줬으니까 부작위 기망이죠. 그죠? 그럼 상대방은 사기로 취소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연결됐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9번, 권리남용에 우리 권리남용은 주관적 요건이 필요하다는 판례가 있다 그랬는데 이게 대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대부분의 판례는 주관적 요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일단 넘어가시고. 다음 30번 읽어보시고요. 자, 31번. 자, 요거는 뭐 이제 되게 말이 많은 판례인데, 이것도 이제 2020년 법무사에 한번 나왔으니까 한번 뭐 읽어는 봅시다. 자, 공매 절차에서 점유자의 유치권 신고 사실을 알고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점유를 침탈해서 유치권을 소멸시키고 나아가 고의적인 점유 이전으로 유치권자의 확정 판결에 의한 점유회복조차 곤란케 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제가 이제 이거 유치권 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거죠. 경락인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유치권이라고. 기껏 매매되고 완납하고 들어왔는데 유치권자, 우리 아시잖아요. 유치권자는 순위 무관 인수주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락인이 기껏 매각되고 완납하고 들어왔는데 유치권자가 버티고 있으면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소유권을 취득하고도. 그죠? 그래서 지금 요 31번은 요 경락인이 막 머리를 많이 써가지고 유치권자를 좀 속여가지고 쫓아낸 거야. 이해가시죠? 그런 사례입니다. 그죠? 그래서 유치권자의 유치권 행사를 막기 위해서 유치권자를 좀 이제 속여가지고 쫓아낸 사건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점유회복조차 곤란하게 했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셋째 줄. 유치권자가 그러니까 유치권자가 쫓겨났으니까, 그러니까 나갔으니까 여러분, 유치권은 점유상실하면 유치권 바로 소멸돼요. 그죠? 그래서 유치권자가 현재까지 점유회복하지 못한 사실을 내세워 유치권자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유치권 부존재 확인을 구합니다. 자기가 속여갖고 쫓아내놓고 유치권 부존재한다,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고. 권리남용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건 명백히 정의관념에 관해서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해서 허용되지 않는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32번. 갑이 자신의 토지에 불법으로 건물을 소유하거나 상대로 건물 철거를 청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을 의뢰돼서 임료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이건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권리남용 효과가 권리 자체의 박탈이 아니에요. 단지 그 권리의 행사가 제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이 여전히 있으니까 임료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되셨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2번에 33-1, 2, 3번 이렇게 나오는데,
옆에다가 소송사기 사건 이렇게 좀 써놓으시죠. 그래서 노트 이쪽을 보시면 이게 이제 판결에 의한 집행도 권리남용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실제 사례는 뭐냐면 갑이 적은 거다. 이제 을이 피고다. 돈 빌린 거 하나도 없다. 실제 채무 없다. 채무도 없는데 이제 갑이 법원에다가 이 차용증 같은 걸 위조를 해가지고, 차용증. 그러니까 차용증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을은 갑에게 1억 빌렸다. 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죠? 을은 갑에게 1억 빌렸다. 이렇게 써 있는. 이걸 위조해갖고 법원에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어라 차용증 있네. 이거 믿고서 갑 승소다. 이렇게 해준 거예요. 채무도 없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갑이 을한테 이거 집행하라고 하잖아요. 여기 이제 판결에 의한 집행이다. 근데 이 승소 판결을 이제 갑이 이런 거 이제 소송사기. 이게 표현이 여러 가지인데 소송사기라고도 표현하고 판결의 편취라고도 표현해요. 판결의 편취. 판결을 편취했단 말이에요. 소송사기 판결의 편취. 요래 놓고 나중에 집행하러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권리납니다. 이게 여러분 원래 이럴 때 피고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떻게 해야 되면, 이게 승소 확정 판결이 됐으면 이걸 깨야 돼. 깨려면 재심을 해야 돼요. 매우 오래 걸려요. 그래서 재심으로 깨야 되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그죠? 이 재심이 잘 되지도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판례가 이럴 때, 야, 이게 소송작이다, 판결의 편취다 이런 게 입증이 된다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갑이 이제 을에게 집행하러 왔을 때 청구 이의소로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재심 같은 거 안 해도 청구 이의소로 제기해가지고 강제 집행을 막을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판례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그러니까 소송사기 판결의 편취, 이게 판결에 의한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33-1번 보시면, 확정 판결의 내용이 실제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경우에 판결에 의해서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확정된 성질, 권리, 성질과 뭐 등등 종합해볼, 셋째 줄 종합해볼 때, 그 확정 판결에 기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해서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집행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민법이니까 여기까지만 알면 돼요. 그래서 청구 이의소라는 거는 몰라도 돼요. 근데 다시 이번에 이럴 때 어떻게 막냐 그러면, 확정 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집행 채무자는 그냥 재심해소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강제 집행 단계에서 청구 이의소를 제기해서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시험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다시 3번이죠. 이럴 때 을도 억울하니까 재산 갖고 있는 거 빼돌렸단 말이에요. 그죠? 빼돌렸더니 갑이 요 위에서 판결을 편취한 소송에 의한 갑이 이 을이 X부동산 불안하니까 빼돌려놓은 걸 이걸 뭐한다? 채권자 취소한다. 이때는 채권자 취소도 안 되죠. 요거 이제 다시 3번. 그죠? 그래서 확정 판결에 기한 집행이 이렇게 권리남용에 해당해서 청구 이의소에서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 정도의 경우라 하면, 이건 이제 뭐 지문이니까 하더라도 뭐 그러한 판결금 채권을 피보전 채권으로 해서 채권자 취소권 행사하는 건 허용된다 그랬는데 틀렸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 강제 집행, 판결에 기한 강제 집행 판결금 채권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정도라면 이 판결금 채권에 기초해서 채권자 취소권 행사하는 것도 허용될 수 없다는 거예요. 되셨죠? 그죠? 여기까지 되셨다. 자, 그 다음 이제 33쪽에 34번 실전 문제인데 오늘 시간이 됐으니까 잠시 쉬시고 다음 시간에 보실게요.